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작년에 하락세를 이어왔었던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서울 역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영향으로 2달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정말로 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는 뭐 미미하긴 하지만요. 이제 최근에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예. 한 3개월 동안 3만 천 가구가 매매가 됐는데요. 전체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말보다는 실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혹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가격이 한 30% 할인됐다고 보고 매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으로 본다면 한 1.0%, 2.0%, 그러니까 한 2달 사이에 많이 반등한 건 아니고요. 네. 서울 쪽에서 1.5%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자면 서울 동남북 쪽이 많이 지금 약간 상승한 것 같고요. 강남 3구에서는 거래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아파트 한 0.1%, 그러니까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북 쪽에서는 2% 정도 올라가고요. 서울에서 강북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남부 쪽,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서쪽, 서쪽 같은 서쪽인데 우리가 경기 남부하고 경기 서쪽하고 아파트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결국은 거래량에서 비춰본다면은 네. 한 1.5%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1.3 대책 이후에 굉장히 많이 풀어졌는데 예. 지금은 이제 결국은 강남 3구만 빼고 나머지를 다 풀어줘라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 3구에서도 지금 결국은 투기적에서 다 빼지 못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거래량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도 쪽에서만 거래가 되고 지방에서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지방까지는 아직 뭐 네, 힘들군요. 네. 그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달 연속 지금 상승을 한 거잖아요. 예, 퍼센트가 보면요, 1.13%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실거래가 지수라는 것이 소비자 심리에 의해서 많이 계산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은 결국은 약 한 2022년도에서부터 9개월 동안에 계속 하락을 쭉 하다 작년 5월 달부터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좀 반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한 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뭐 한 3만 건 이상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은 현재 하락된 상태에서 거래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투자는 심리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소비자들의 구매자들의 심리는 그만큼 상당히 많이 좀 회복됐다라고 보세요. 좀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1.8% 정도가 심리가 회복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실거래가 지수가 1.23%니까 결국은 한 0.5% 정도가 이제 움직인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부동산 값은 인천하고 경기의 지역인 경기 남부하고 경기 서부 그리고 경기 북부 쪽에는 아직 천천히 상승할 것 같고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경기 남부 쪽과 동쪽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경기 남부나 동탄이나 결국은 안양 쪽 그리고 과천 쪽에만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달 초에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기 아파트의 분양권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소장님, 전매는 가능해졌는데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별로 이제 반응이 딱히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풀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종전에는 10년 정도 실거주를 이제 하고 기다려 했어야 되는데요. 네. 이것이 한 3년 정도로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과밀 지역에서는 1년 정도 거래 기간을 뒀던 것이 6개월로 당겨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당과 야당에서 실거주를
전면적으로 분양가 하한제가 맞물려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상정된 상태고 실제는 그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고 또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거래가 돼가지고 그 세법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위반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실거주를 못 채우고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는 벌금도 상당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실제는 아직까지 현행법에서는 법을 빠져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내일 정도에 그 여당과 야당이 실제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네. 결국은 뭐 그 벌금을 낸다거나 뭐 거의 나중에 결국 그 위반해 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 법 개정이나 후속 작업이 이제 당장 이루어지긴 쉽지가 않겠죠. 이달은 기대하기가 당연히 좀 힘들 거고요. 일단 내일 결과가 납니다. 내일 예. 날짜로 결과가 났는데 일단은 지금 그 표가 약간 뭐랄까 지금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편이고요. 예. 여당에서는 법을 통과시켜서 거래에 좀 활성화를 두고자 하는데 결국은 또 그동안 그 실거래가라든가 무슨 그 아파트 의무 제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은 또 부동산의 투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예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예. 이후에 지금 부동산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쳤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좀 실제로 찾아오는 예. 그 투자자들 뭐 이제 실거래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시장에서? 그 가격이 아주 저렴하거나 뭐 예. 그 금액이 한 1억 미만 정도 또 1억만 넘어가도 굉장히 큰 돈이고요. 예. 이번에 그 깡통 전세 시장도 보면은 그 1억 5천에서 2억 사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이나 빌라 시장은 지금 아주 소형 주택이나 가격이 저렴한 그런 부동산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실거래법이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뭐 거의 1년 정도 징역을 처하게 되고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뭐 1억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결국은 그 현행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오피스텔이나 그동안 그 아주 작은 건물들 그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그 아주 소규모만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는 조금 큰 건물들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에 투자 영뜨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볼거리 구성을 가진 곳들이 최근에 신흥 관광 특구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산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삼길포항 인근 역시 수련 경관을 자랑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상당히 이제 아름답고 바다 뷰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금 대형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는 보통 그 오피스텔이긴 한데요. 주거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외관상으로 보면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집들이 뭐 이 오피스를 이용해 가지고 주거로 개조했는데 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과 다른 점이요. 일단 주민등록증을 옮겨 가지고 살면은 그 아파트로 인정을 받고요. 또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았을 경우는 업무용인데 이런 건물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다가 보였을 경우는 그 바다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사한 것이 아니고 뭐 공사한 지는 한 1년 정도 지났고 허가난 지는 한 3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완공이 된 상태고 실제 그 한 25평 정도 되는 규모가 한 1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전세 시장은 많이 사그러들었고 그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약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한 집이고요. 그리고 일단 사방이 이제 탁 트여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게 뭐 대규모 단지보다는 이렇게 나홀로 단지에 있는 오피스 건물을 만약에 그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으셔가지고 이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후분양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것도 전세를 나서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주인 측에서 결국은 최근에 그 빌라 파동 때문에 깡통 전세니 뭐 그러니까요. 요즘 전세 시장이 사태가 좋지가 심각하다 않잖아요. 보니까 결국은
뭐 값싸게 내놓은 상태고 네. 전세는 절대 안 나가지만 누군가가 월세 임대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뭐 그 당에서 정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개인이 진 빚을 결국 나라에서 물어주게 생겼는데 결국은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오래 그 역사 속에도 보면은 한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지면은 나라에서 곳간을 열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도대체 개인의 빚을 정부의 도움으로 갚아준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결국은 LH 공사도 현재 뭐 적자라 가지고 돈이 없는 상태고요. 나라에서 결국 세금을 걷어가지고 깡통 전세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때에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집 이렇게 뭐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집에 들어가 살면은 주거용 아파트인 건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내가 가서 사는 것도 괜찮고요. 서울에 집을 전세를 놓고 또 지방에 가서 요즘엔 조그만 집에 사는 분도 많이 계신데 법적으로는 25평이지만 뭐 방이 2개가 있고 화장실도 2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막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주변이 탁 트여 있기 때문에 네, 뷰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시원한 경관이 또 예술일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당진이나 뭐 거기 태안 같은 경우는 서단에 맞물려 있는데요. 서해안 바닷가 쪽으로는 워낙 공장이 많아서 우리가 오폐수를 버릴 때 사실은 서해안 쪽으로 거의 몰려가기 때문에 인천하고 서해안하고 영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나홀로 오피스텔 그리고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60가구 정도 신축돼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 한 30가구가 지금 미분양인 상태로 현재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이런 집들을 보면 공사비를 덜 줘가서 공사비를 완납을 덜 한 상태에서 뭐 입주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여유가 있는 분이 집을 현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요즘에 전세 대란이나 무슨 깡통 주택처럼 그렇게 논란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여러 네. 가지로 융자는 뭐 내서 집을 사기는 어렵겠지만 한 1억 5천 정도의 집 자금이 있는 분들은 방이 2개이고 주방이 1개이고 화장실이 2개인 경우죠. 결국은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결국은 한 2명 정도가 월세를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당 35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통째로는 70만 원이고요. 2사람이 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아무리 싸도 60만 원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단지보다는 수익형으로 갔을 때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나홀로 아파트나 나홀로 오피스텔이 오히려 뷰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최근에 오피스텔 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뭐 완화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오피스텔을 지금 전에는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이 이자가만 내면 되는 그런 융자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시행사도 망하는 곳이 많고 건설사도 오피스텔을 지금 짓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오피스텔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 무리고요. 일단 오피스텔 시장은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을 좀 더 할인된 가격, 싼 가격에 매입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존의 땅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원룸 주택보다는 최근의 분위기는 이번 아파트 빌라라든가 이런 전세 사건 때문에 월세 집은 기왕이면 뷰가 좋은 높은데 나홀로 있는 약간 기린 같은 혼자서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만약 많이 좀 인기가 없고 있고요. 네. 이게 없는 분들이 사는 경우에도 이렇게 뒷골목에 있는 작은 원룸보다는 이렇게 대형 건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같은 원룸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주거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정착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전세 시장이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부 대형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주택을 분할해서 매매하는 것도 이런 불황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들이 또 좀 있을까요? 옛날부터 뭐 싱가포르나 외국에서는요, 땅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땅은 나라에서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물의 투자비만 그 임대하거나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만약에 그 토지 공개념을 드린다거나 건물을 나라에서 그 분양을 해주면서 땅은 나라에서 영원히 임대해서 쓰게 되면은 그 집값이나 오피스텔 값이 반값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 현대건설 같은 큰 회사에서도 그 장기 임대 아파트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파트는 그런 임대 시장이 많이 늘어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어디죠? 저는 예. 양평에 있는 그 개인 주택인데요. 그 건물이 한 7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지가 한 300평인데 한 10억대 가까운 집입니다. 근데 저런 집은 최근에 뭐 그 가정집으로 쓰기는 되게 어렵고요. 예. 그 뭐 예식장을 한다거나 또 회사에서 저걸 사들여 가지고 연수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 공간, 업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조경은 너무나 예쁘게도 꾸며져 저 있는데요. 집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경 공사만 뭐 한 20년 동안 한 20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마당이 너무 커가지고 마당은 따로 한 700평 정도는 이제 다른 분이 사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또 주택이 있는 부분 대지가 한 300평인데 집이 70평, 대지가 300평 정도 되면 돈으로 한 10억 정도가 그 매상이 그 매매가가 가고 있는데 너무 옛날에 집을 크게 지어서 지금 쉽게 팔리진 않고 있고 저거를 네. 집과 땅을 그 마당을 분할해 가지고 그 사용 용도를 달리 바꾸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런 대형 주택은 토지와 주택을 분할해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불황을 이기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네. 있는 집이 거죠. 너무 커 가지고요. 결국은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집과 마당만 일부 분양을 받아 가고요. 또 네. 그 저렇게 넓은 잔디밭은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뭐 펜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캠핑장을 한다거나 해서 투자자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예. 요즘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집은 집과 마당을 별도로 나누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그 부동산 쪼개기 그 산업이 현지에선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위치는 혹시 어디에 저게 있는 이제 곳인가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서울이 동네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인데요. 네. 예, 양평이요. 양평군 그 양서면 서울입니다. 서울이 쪽에는 그 같은 양평인데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쪽이고요. 네. 그리고 같은 그 양평이라도 서정면이나 그 양서면 같은 경우는 그 남양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 강 하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그것도 동쪽에 붙어 있는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서정 IC이기 때문에 같은 그 양평 땅 중에서도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서쪽인 거죠. 그래서 양평군의 땅이 서울의 반 정도 크기로 마당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별장으로 쓴다거나 또 이게 업무용으로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매입해가지고 사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쓰시면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식장이나 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연수원에 아주 조그마한 연수원이죠.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요즘에 그 집을 짓지 않고 거의 말씀드린 대로 땅값만 줘도 집이 공짜로 딸려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집값을 많이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잘 발굴해 보시면은 부동산의 그 틈새 시장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지가 무려 1,000평이 넘는 규모고요. 네, 네. 지금 14억에 분할이 된다라는 거죠. 네, 집과 토지가 따로따로 분할 매매할 수가 있는 네, 전원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저희 코너에서 항상 전해드리는 순서죠. 내 인생을 망친 부동산 시리즈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그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 일종의 짓다 마른 집이죠. 예. 전원주택지인데요. 보통 그 전원주택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분양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분들이 이게 평지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그 토지가 너무 경사져 가지고요. 네. 그 콘크리트라는 무거운 건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집을 분양할 당시에는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은 집을 짓는 과정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약간 경사진 곳에다가 저렇게 콘크리트로 좀 굉장히 무겁게 하다 보니까 공사 도중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뭐 산사태가 좀 나서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집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가 많이 막히게 되고 또 네. 하수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사는 분의 어떤 그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경사진데 개발할 때는 그 땅 맨 앞에서부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경사진 땅 위에서부터 지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 이미지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벌써 저렇게 방치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다시 임자를 찾으려니까 쉽지 않고 또 콘크리트도 저렇게 지붕이 없이 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치해 두면은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저 상태로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융자를 많이 못 하거나 아니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중단된 상태라서 현금을 또 빌릴 길도 없고 그래서 네. 지금 전원주택 현장에 가끔 저렇게 서 있는 곳이 많은데 저런 곳에는 투자자의 실패라기보다는 저거를 시행하시고 개발한 분이 시행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욕심이죠. 그래서 전원주택이 하다가 중단되면 사실은 해결 방법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해놨기 때문에 저건 주택보다는 다른 걸로 용도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0년 동안 방치가 됐었고. 예. 그렇죠. 근데 매물로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현재 망한 네. 상태를 누군가가 이제 땅값만 주고 건물을 그대로 인수해가는 분을 찾는데 저 상태에는 헐어버리는데도 돈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런 상태에서 인수를 했을 때 저런 철거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습니까? 철거 비용은 거의 저거 전원주택지의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콘크리트는 가서 부셔서 버리게 되면 폐기물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 또 저렇게 설계가 현대적으로 디자인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집은 저렇게 앞에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너무 급경사고 소비자가 갔을 때 건물 짓는 과정에서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주변 환경이 매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터를 공사하려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네.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대책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10년 동안이나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좀 돼 있었군요. 네. 자,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실 때, 개발하려고 하실 때는 그 땅까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나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너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 꿀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꿀팁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중해 연안 같은 하얀 집을 많이 봤거든요. 또 지붕 기와도 빨간 지붕이고요. 그리고 저기 좀 화면에 나오는 집들이 결국은 저 집은 최근에 많은 카메라에 폰이 달려 있는 분들이 많이 찍어가는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집이 이쁜 집이죠. 그래서 저렇게 하얗게 바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테라코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라라는 맥주가 있고 또 건축 자재 중에서 네. 하얗게 바른 테라코타라는 네. 그런 소재가 있는데요. 저게 돌가루로 만든 하얀 백시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멘트를 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멘트가 회색인데 저거는 백시멘트 성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테라코타라는 회사에서 건물 외장재가 백색으로 나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외관을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같지 않고 유럽에 있는 그런 주택과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하얀 집을 좋아하니까요. 아예 우리나라에서 하얀색을 페인트가 아닌 테라코타라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백설기를 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저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쌀가루 같은 성분이죠. 그렇게 물에다 넣어가지고 저렇게 벽에다 바르면 하얀 집이 나오는데 이것은 최근에 언덕 위의 하얀 집처럼 모든 건축 자재가 건물 외형에 하얀색으로 발랐을 때는 테라코타라는 걸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외국 유럽에서 들어온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모기장 같은 망이 있습니다. 저 건물 외벽에다가 모기장이 결국 유리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가 오거나 오래돼도 썩지 않기 때문에 틈새가 갈라지지 않도록 유리망을 씌운 다음에 그다음에 아데산 몰탈이라는 돌가루하고 시멘트하고 섞은 그런 분말 같은 가루를 벽에다 바르면 저렇게 하얀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 집이 결국은 성분이 강하면 햇빛에 오래 받아도 하얀색이 유지가 됩니다. 네.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게 화장품이 안 좋으면 얼굴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화장품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건축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바르는 그 성분이 아주 고급스럽고 물건이 굉장히 투명하고 네. 결국은 그 실속이 있어야만 결국 색깔이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하얗게 만든 집이 그 페인트 칠로 했을 때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노릇꾸리하게 변하는데 네. 저것은 원료 자체가 흰색이고 그리고 돌가루 같은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한번 발라놓으면 그 두께가 있어가지고 하얗게 그 변질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질이 안 되니까 앞으로 그 건물 외장이나 또 그리고 내가 집을 짓고 싶을 때는 우리가 지금 흔히 만날 수 있는 하얀색 드라이비트, 테라코타. 제가 이게 그 건축 자재나 그런 데 가시면 드라이비트는 유럽에서 들어온 거고요. 테라코타는 한국에서 만든 소재인데 두 가지 회사 다 같은 비슷한 성분인데 예. 집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 요즘 유행이고 앞으로 건축 자재는 돌이나 벽돌은 사실 돈을 많이 붙여갖고 그 사람 옷처럼 그 비싼 걸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성비가 거의 뭐 그 빵점이죠. 근데 저렇게 하얀 테라코타나 드라이비트는 한 5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집을 짓는 것이 결국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집이라는 것도 껍데기에다 너무 많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건물이 무거우면 엄마가 아기를 2명 업고 있는 것처럼 무겁거든요. 네. 그럼 빨리 망가지니까 그 소재를 잘 선택해서 하얀 집에서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랗게 변하는 게 이게 관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예, 자재에 또 영향이 있었군요. 오늘 이렇게 테라코타와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인사이트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